1층 주인집 여자를 처음 만난 순간 스치는 생각은 끼가 넘치는 여자다라는 것이었다. 60이라는 나이를 듣기 전까지는 사실 내 또래라고 해도 믿을 만큼 동안이었고,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에서부터 자신을 꾸미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처음 그녀의 나이를 듣고 심지어 순주까지 봤다는 소리에는 솔직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렇게 생기 넘치고 활기찬 여자가 벌써 환갑이라니. 그리고 손주까지. 그렇게 몇 번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는 사이 그녀는 왠지 모르게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내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는 더욱 그랬다. 마트에 가는 길이면 홍식 씨, 뭐 사러 가? 필요한 거 없어? 라며 살갑게 물어왔고, 김치를 담갔다며 한알음 가져다 주거나, 때로는 느닷없이 저녁은 먹었어요? 라며 밥을 차려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혼 후 깊은 무기력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녀는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다. 홍식 씨, 앞으로 내가 챙길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그런 언행들은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60세의 여자가 40대 중반의 남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하는 걸까? 단순한 정일까?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일까? 안녕하세요. 올해로 45.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17년째 일하고 있어요. 가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거기 서 있는 남자는 제가 기억하는 나와는 사뭇 달랐죠. 푸석한 피부 위로 잔뜩 자리 잡은 눈과 주름, 어딘가 지쳐 보이는 무심한 입꼬리. 젊을 적에는 이 나이쯤 되면 모든 것이 자리를 잡고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져 편안해질 거라 막연히 기대했었거든요. 내 집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건강한 아이, 그리고 소소한 다툼 끝에 서로를 이해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상. 그게 제가 그렸던 45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상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잔혹한 디테일로 가득했답니다. 제가 꿈꿨던 삶은 어쩌면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그리는 결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환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28,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났어요. 대학병원 본관 로비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녀에게 도움을 주면서 시작된 인연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의 아내는 놀라울 만큼 밝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도 강했고요.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뚝심도 있었죠. 나와는 너무나 다른 기질이라서 신기했고,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아요.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고요. 30이 되던 해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소박했지만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결혼 2년 차에 기다리던 딸아이가 찾아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라 잠든 아이의 얼굴만 밤새도록 들여다보던 날도 있었답니다. 그때의 행복은 너무 순수해서 이제는 기억조차 아련할 지경이네요. 문제는 바로 그 현실이었어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시작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빠듯했죠. 넉넉지 않은 월급으로는 전세 보증금과 매달 나가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웠거든요. 아내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어 몇 년을 집에 묶여 있어야 했고요. 원무과 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퇴근 후에는 식당 주방 보조나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죠. 하루는 일터와 집, 그리고 다시 일터의 무한 반복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침대에 기절하듯 쓰러졌고, 아내는 그런 저를 깨우지도 못하고 저 대신 칭얼대는 아이를 안고 달래고 씻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서로의 고단함을 알기에 말없이 어깨만 두드려줄 뿐 깊은 대화는 사치였죠.
그렇게 몇 년을 버텨내자 드디어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숨통이 트였다 싶을 때 아내도 다시 일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이 등하원에 맞춰 오전 시간만 일했지만 수입이 조금 늘었어요. 이제 좀 살만해지려나 싶었지만 삶은 예상치 못한 다른 곳에서 우리를 핥히었죠. 우리 사이는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틈이 생겼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함께 저녁을 먹어도 각자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고요. 아이는 낯선 어색함에 TV 앞으로 도망쳤죠. 대화의 주제는 오로지 아이의 학교 생활이나 학원 문제뿐. 서로의 하루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침은 잘 먹었는지, 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기분은 어땠는지. 서로에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것은 온기 대신 차가운 공기뿐이었어요. 각자의 세계가 너무나 확고해져 그 세계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부부 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에 한 번, 그러다 분기에 한 번, 결국 결혼 10년 차가 되었을 때는 아예 사라졌죠. 처음 몇 달은 제가 먼저 다가가려 했었답니다. 어색하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거나 손을 잡으면 아내는 피곤하다거나 괜히 어색하게 왜 그래라며 제 손을 뿌리쳤어요. 반복되는 거절에 저 역시 상처받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애써 그런 욕구나 시도를 무시하게 됐죠. 우리는 점점 부부라기보다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동거인에 가까워졌어요. 의무감과 최소한의 예의로 유지되는 관계. 딸아이 앞에서만 부부인 척하는 가면극이 일상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갑자기 말을 걸었죠.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벼락처럼 충격적이었어요. 오빠, 나 대구 내려가려고. 형부 회사에서 일해보면 어떨까 싶어. 순간 귀를 의심했답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어 되물으니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처형이 원래 일하던 자리가 있는데 건강 문제로 그만두게 됐고 형부가 아내에게 그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이었죠. 원래 다니던 서울의 회사보다 일도 훨씬 수월하고 연봉도 훨씬 높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친정이 대구에 있으니 아이를 학교 보내고 봐줄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생활이 훨씬 나아진다는 말이었죠. 말은 그럴듯했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분명 더 나은 조건이었어요. 저 역시 쉽게 반박할 수 없었죠. 다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먼저 알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직이나 거처,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내가 덧붙였죠. 당분간 주말 부부로 지내자. 오빠도 나중에 서울에서 퇴직하면 대구로 내려오고 그때 다시 셋이 같이 살면 되지. 어쩌면 아내는 제 동의나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이나 미안함보다 확고한 결의 같은 것이 느껴졌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어쩔 수 없다는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어깨에 놓인 삶의 무게가 저항할 힘조차 빼앗아간 듯 했거든요. 그렇게 아내는 딸아이와 함께 대구로 내려갔죠.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정리했어요. 처음으로 마련했던 작고 소중한 공간이었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젊은 날과 아이의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정리하는 과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이 떠난 공간에 미련을 둘 이유는 없었죠.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았고요. 아내가 대구에서 아이와 살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답니다. 그리고 저만 서울에 남았어요. 아파트를 구할 형편은 되지 못했고요. 혼자 지내기에는 넓은 집도 필요 없었죠.
결국 주택 2층에 방 2칸과 작은 거실이 있는 단독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답니다. 1층에는 집주인 아주머니가 살고 계셨죠. 그리고 그 집의 아주머니가 제 삶에 들어올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서울에 홀로 남겨진 첫 며칠은 어색함을 넘어선 정막 그 자체였어요. 늘 북적거리던 아내와 딸아이의 웃음소리, 제잘거림, 사소한 부딪힘들이 사라진 집은 낯설 만큼 조용했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코끝을 스치는 익숙한 냄새 대신 낯선 공기만 가득했죠. 주말이 되면 정해진 의무처럼 대구로 내려갔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도착해서 딸아이 얼굴을 보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어요. 딸은 여전히 반갑게 저를 안아줬고요. 아내는 오랜만이라며 어색하게 웃으며 밥상을 차려줬죠. 하지만 그 이상은 없었답니다. 예전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지도 않았고,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거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한 공간에 머무는 어색한 타인 같았죠. 대화는 아이의 안부나 필요한 물건, 목록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을 뿐 이미 서로에게 짐이 된 관계였어요. 어느 날 대구집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딸아이가 문득 저를 보며 물었죠. 아빠는 왜 여기 안 살아? 그 질문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 속에는 궁금증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죠.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단다. 엄마 아빠가 이제 함께 살지 않는단다. 엄마 아빠 마음이 조금 멀어졌단다. 그 어떤 말도. 아이의 작은 귀에는 이해되지 않는 슬픔이나 상처로 들릴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비겁한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아빠는 아직 서울에서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아빠 일 다 마치고 좀만 있으면 내려올 거야. 그때는 우리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어. 달콤하지만 공허한 거짓말이었죠. 저 자신에게조차 확신이 없었답니다. 서울에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퇴직 후 정말 대구로 내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우리 관계가 완전히 파국을 맞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주말 부부 생활은 그렇게 1년이 훌쩍 넘어갔답니다. 처음에는 대구 내려가는 주말이 기다려졌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덤덤해졌죠. 만남이 주는 짧은 기쁨보다 헤어짐 뒤에 찾아오는 긴 공허함이 더 컸기 때문일까요? 아내와 저는 점점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카톡 대화는 점점 단답형으로 바뀌었고 전화 통화도 용건만 간단히 하는 식이 됐죠. 딸아이 역시 아빠 없는 평일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았고요. 영상 통화를 해도 저보다는 그 순간 곁에 있는 엄마나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아내는 이런 것을 원했는지도 몰라요. 각자의 공간, 각자의 삶,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대신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 즉,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한 것인지도 모르죠. 결혼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의무가 되고 무거운 책임이 되고 결국에는 아무런 감정 없는 관성이 된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했었나? 하고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와요. 사랑했던 기억조차 희미해지는 순간 관계는 이미 끝나 있는 것이었죠. 그 여름이었어요. 딸아이의 10번째 생일이었죠. 당연히 대구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번 생일은 친정 식구들이랑만 조용히 하기로 했어. 오빠는 다음에 대구 오면 그때 같이 밥 먹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어요.
마치 제 존재가 지워진 것 같았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놓여 있지만 저는 이미 그 원 안에서 배제된 남이라는 것을 비로소 잔인하게 깨달았답니다. 딸아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아빠라니. 이보다 더 명확하게 관계의 끝을 보여주는 신호가 있었을까요? 혼자 서울로 돌아오는 고속도로 위에서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관계를, 이 가면극 같은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할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희망을 붙들고 싶지 않았죠. 사랑하지 않는다는 잔인한 말보다 이제는 서로의 삶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각자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그 감각이 더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이제 저의 삶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며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저 하나 제대로 서서 잘 살아보자 다짐하며 저는 오늘도 잠들지 않는 도시의 창밖으로 비추는 새벽 굴빛을 바라보고 있답니다. 이 새벽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등처럼 느껴졌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인 주택 2층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어요. 1층에 사시는 집주인 아주머니, 은옥 씨는 올해 환갑을 맞으셨다고 했죠. 남편과는 재작년에 사별한 후 홀로 이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처음 이사 오던 날 자그마한 제 이삿짐을 보며 그녀가 물었죠. 식구는 어떻게 돼요? 네, 저 혼자예요. 아내랑 아이는 대구에서 지내고요. 아, 그래서 이삿짐이 이렇게 조촐했구나. 이 덩치에 혼자 살기엔 좀 쓸쓸하겠네. 주말 부부로 지낸다는 제 이야기에 그녀는 왠지 모를 연민 어린 눈빛을 보내곤 하더라고요. 마주칠 때마다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갓 담근 김치나 따뜻한 반찬을 건네주기도 했죠. 짧은 대화 속에서도 그녀는 제 삶의 균열을, 외로움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느 주말 오후였답니다. 대구에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렀어요.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고 뭘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죠. 은옥 씨였어요. 홍식 씨, 식사는 했어요? 네, 라면 하나 끓여 먹었어요. 주말인데도 집에 계시네. 마누라 보러 대구 안 내려갔어요? 아, 이번 주에는 좀 쉬자고 하네요. 그래, 부부끼리 주말에도 얼굴 안 보면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아무리 바쁘대도 서방님 얼굴 보는 게 먼저지. 그녀의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찔렸어요.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은 아니었죠. 삶의 깊이를 아는 사람 특유의 통찰력으로 우리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답니다. 그러게요, 아주머니. 요즘 사람들 다 그런가 봐요. 다들 바쁘고 지치고. 아니야, 바빠도 마음 쓸 때는 따로 있는 법이야. 외로우면 병나요, 홍식 씨.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할래요? 나도 혼자 먹기 적적한데. 마침 불고기감 사다 놓은 것도 있고. 네, 저야 좋죠. 아주머니 요리 솜씨야. 저번에 가져다 주신 밑반찬만 먹어봐도 알죠. 밥 한 공기 뚝딱 비웠어요. 하하, 벌써부터 엄청 기대됩니다. 아이 참,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럼 이따가 저녁 7시쯤 내려오슈. 준비하고 있을게.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공짜 밥을 얻어먹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죠. 마트에 들러 제철 과일인 감귤 5kg 한 박스를 사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심장이 작게 두근거렸어요. 낯선 곳에 초대받는 설렘 같기도 했고 어쩌면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긴장감이었는지도 몰라요. 집 문을 열자 은옥 씨는 이미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슬립형 흰색 원피스에 옅은 화장까지 하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죠. 평소 집 앞에서 마주치던 편안한 차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순간 마음 한켠에 장난기가 올라왔답니다. 아니, 아주머니, 왜 이렇게 이쁘세요? 세상에 우리 마누라도 날 기다릴 땐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요. 너무 신경 쓰신 거 아니에요? 제 짓궂은 농담에 그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호 웃었답니다. 어휴, 오랜만에 남자랑 단둘이 식사하는 거라 기분 한번 내봤네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세요? 아주 그냥 어디 내놔도 빠질 외모가 아니신데 시집 가셔도 되겠어요. 하하. 아주머니도 참, 농담은 짓궂기는 잠시만 기다려요. 국만 데우면 되니까. 그 순간 주방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소불고기 냄새, 정갈하게 나열된 다양한 밑반찬들, 제가 좋아하는 배추 겉절이, 그리고 따끈한 소고기 미역국의 향이 제 코끝을 간지렸어요. 식탁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가득했죠. 아, 이런 게 내가 꿈꾸던 삶인데.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함께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밥상.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움이 울컥 치밀어 올랐답니다. 우리는 각자 접시에 음식을 덜고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기 전 저는 나도 모르게 진심이 담긴 말을 내뱉었죠. 아주머니, 이렇게 제 마음을 사정없이 두드려서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녀는 웃다 말고 갑자기 손으로 눈가를 가리며 몸을 살짝 돌렸어요. 그러지 마쇼, 진짜 눈물 날라 그래요. 그녀의 말에 저도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죠. 식사를 하는 내내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로 그녀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식이었죠. 홍식 씨, 왜 혼자 살게 되었는지, 뭐 남편 생각 말고. 그러니까 아내분하고는 어떻게. 저는 더 이상 숨길 것도 포장할 것도 없었답니다.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내랑은 무미건조하게 지낸 지 오래됐죠. 몇 년 됐어요. 오랜만에 만나도 크게 반가워하지 않고 그냥 자식 때문에 사는 것 같고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부부라기보다 그냥 각자 사는 것 같았어요. 남자로서 욕구도 사라진 지 오래였고요. 제 말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허허.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그러면 어쩌나 뭐라도 하고 사는 재미를 찾아야죠. 이 나이 돼봐요. 뭐 하려고 해도 힘에 부쳐. 저는 담담히 되물었죠. 아주머니는요? 뭘로 사는 재미를 찾아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매일 혼자 계시더만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답니다. 나야 뭐 이제 60인데 뭘 더 바라겠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포기했지. 뭐 참나.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아주머니도 충분히 곱고 아름다우신데. 오늘 보니까 어디 내놔도 빠질 외모가 아니신데요. 연애도 하고 그러세요. 제 말에 그녀는 다시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어머, 이 사람이 빈말이라도 고맙네. 연애는 무슨, 이 나이에 누가 쳐다본다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주머니 같은 분 만나면 남자들이 가만 안 있을걸요? 안 그래도 저도 누가 연애하자고 하면 바로 하고 싶을 심정이에요.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하면 훅 넘어갈 것 같다니까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반쯤은 진심이었답니다. 외로움이 너무 깊어서 누군가의 작은 관심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툭 건드려 볼까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셨답니다. 초록빛 찻잔에서 따끈한 김이 피어올랐고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채웠답니다. 이렇게 누군가랑 마주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런 게 참 좋은 일이네요. 그러게요.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귀찮고 쉬었는데
이렇게 사람과 함께 먹으니 마음이 덩달아 따뜻해지고 사는 것 같네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이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작은 위안이 되었답니다. 이혼 후, 삶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쓸쓸했어요. 아내와 헤어진 이후 혼자 돌아온 집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죠. 둘이 살 때, 셋이 살 때 가득했던 온기와 소음이 사라진 공간은 마치 텅 빈 상자 같았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려와 저를 더 쓸쓸하게 만들었죠. 처음 며칠은 해방감이라는 이름으로 그 허전함을 애써 외면하려 했어요. 억지로 친구들을 만나 술 마시고 혼자 영화관에 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고요함은 곧 고립감으로 변했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이 가장 고된 노동처럼 느껴졌어요.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때우기 일쑤였고요. 그마저도 차려놓고 먹는 대신 냄비나 봉지째 먹었죠. 식탁은 빨래를 쌓아두는 곳이 됐고 집은 잠만 자는 곳으로, 아니 외로움을 견디는 공간으로 전락했답니다. 그렇게 무심하게 습관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주인 아주머니 은옥 씨가 조금씩 제 일상 안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1층과 2층 세입자로서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죠. 주차장에서 마주치면 좋은 아침이에요. 홍식 씨 하고 인사를 건네거나 퇴근길에 마주치면 오늘도 수고했어요라고 격려해 주는 식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아내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녀의 관심은 좀 더 직접적으로 변했죠.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라거나 혼자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어요 같은 걱정 어린 말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2층에 올라와 집안을 청소해주고 갔다고 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평소 쾌쾌한 냄새가 나던 집안에서 은은한 비누향이 났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요. 며칠째 싱크대에 쌓여있던 설거지도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답니다. 또 다른 날은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가 저녁 때쯤 되니 깨끗하게 개어져 제 방 침대 위에 놓여 있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말없이 청소기를 밀고 바닥에 쌓인 먼지를 닦고 눅눅하게 널려있던 빨래를 걷어 개어주는 그녀의 손길은 차갑게 식어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답니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늘 눅눅하고 정리되지 않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던 공간이 조금씩 따뜻하고 사람이 사는 곳처럼 살아있는 곳으로 변해갔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저녁 7시가 되면 자연스레 1층 그녀의 집으로 향하게 됐어요. 특별한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시간이 되면 내려가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밥상을 차렸답니다. 아주머니, 매번 이렇게 신세만 져서 어쩌죠. 죄송하기도 하고 신세는 무슨, 나도 혼자 살기 적적한데 홍식 씨가 같이 있어주니 좋지 뭐. 덜 외롭고 말야. 젊은 사람이 혼자 그러고 있으면 내가 다 마음이 쓰여서 안 돼. 그녀의 말은 가볍고 스스럼이 없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말끝마다 묻어나는 웃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특유의 기운이 있었답니다. 저는 어느새 하루 일과의 끝을 그녀와의 저녁 식사로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국물에 밥 한 그릇, 직접 담근 장아찌에 노릇하게 부친 전 한 접시, 소주 한두 잔 따라주며 그날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 과거의 추억,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을 나누는 밤이 이어졌죠. 혼자인 제 삶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저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 서였어요. 이혼하고 그녀와 밥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무렵이었죠. 아주머니,
저번에 얘기하신 그 남자분 박 씨라고 하셨던가요? 그 양반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하지만 조금은 궁금증이 섞인 말투로 물었답니다. 그녀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만. 박 씨, 그 양반이랑은 얼마 전에 끝냈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다 그런 거지 뭐.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마음처럼 쉽게 되나. 그렇구나. 그럼 이제 혼자 되셨네요? 응, 다시 혼자지.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용기가 생겼답니다. 예전에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아주머니가 제 여자 돼주시던가요? 제 말에 그녀는 순간 마시던 물을 뿜을 뻔하더니 박장대소하며 제 어깨를 툭 건드렸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만. 그때 내가 농담 삼아 한 얘기인데. 그땐 제가 유부남이라 감히 그런 마음 품을 여유도 없었고요. 용기도 없었죠. 사실 아주머니가 툭 건드려 볼까요 했을 때. 그때 진짜 심장이 철렁하고 긴장도 되고 좀 설레기도 했거든요. 그랬어? 아이고, 나도 사실 좀 놀랐어. 그런 말 들을 줄은 몰랐거든. 서로를 향한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그렇게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닌 사소한 말 한마디와 시선 한 번, 그리고 우연한 손끝의 스침이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일이었답니다. 농담과 진심 사이를 오가던 우리의 대화는 점점 수위를 넘나들었고 밤이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무르익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냈어요. 저는 그녀와 연인이 됐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순간에 우리가 연인이 된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특별한 고백도, 미래에 대한 거창한 약속이나 다짐도 없었어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 손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웠고요. 어깨에 기대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다가 1층 그녀의 집에서 잠이 드는 일이 익숙해졌어요. 주말이면 대구에 내려가는 대신 그녀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과 친밀함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까워질수록 그녀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갔어요. 때로는 의문이, 때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죠. 동네 사람들과의 대화, 혹은 그녀가 무심코 내뱉는 이야기 속에서 그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남자, 친구의 소개로 만난 이혼남, 심지어는 아주 친한 친구와 이혼한 전 남편까지 그녀의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있었고 남자와의 인연이 꽤 많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도 모르게 혼란스러워졌답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 나이에 혼자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묘한 질투와 불안감, 그리고 제가 모르는 그녀의 과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쩌면 저는 순진한 아주머니를 기대했던 것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였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혹은 죽어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는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 성욕이라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답니다. 딱히 별다른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도 비슷한 얘기를 해서 그저 나이 탓인가 보다 했죠. 바쁜 일상과 피곤함에 치여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고요. 결국 부부 관계가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진 가장 큰 원인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 아니, 은옥 씨와 함께 하면서부터는 뭔가 달라졌답니다. 마치 혈기왕성했던 2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 안에 잊고 있던 욕망을 자극했고, 저를 다시 깨웠죠. 그녀의 손길, 눈빛, 말투 하나하나가 저를 다시 남자로 만들었답니다. 그녀와의 속궁합은 그야말로 찰떡이었어요. 몸이 닿는 순간 느껴지는 화학작용,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춰지는 리듬감,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감과 행복감이 밀려왔죠. 함께 있는 시간이 기다려졌고요. 밤이 오는 것이 설레기 시작했답니다. 이 여자는 뭐랄까, 남자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어요.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거나 젊어서가 아니었죠. 억지로 유혹하거나 밀어붙이거나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고 다정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어 보일 때 어깨를 다독여주는 손길, 집안일을 도와주는 살뜰함, 아플 때 끓여주는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런 사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들로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게 하는 힘이 있었죠. 애교도 많았고 무뚝뚝하고 지쳐있던 제 표정도 자연스레 풀리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답니다. 그녀와 함께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함께 맞았죠. 제 안에 또 다른 조심스러운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이런 여자와 어쩌면 다시 결혼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첫 번째 결혼에서는 사회적인 시선, 당연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어쩌면 아직 어렸기에 몰랐던 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은옥 씨를 통해 새롭게 다가오는 감정들은 달랐답니다. 결혼이란 게 꼭 조건을 맞추고 가족의 허락을 받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건가.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과 안정감. 서로의 지친 하루 끝에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시선이 아닐까 싶었어요. 물론 은옥 씨는 결코 평범한 여자는 아니었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척하면서도 때론 너무나 노련했고 때론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가도 갑자기 깊은 슬픔을 내비치기도 했죠. 남자 없는 삶은 상상도 못하는 것처럼 늘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그녀가 싫지만은 않았어요.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일까? 아니면 저와 같은 구석이 있어서일까? 어쩌면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만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답니다. 저는 아직도 확신은 없어요. 은옥 씨가 저의 마지막 인연이 될지, 아니면 그저 이 외로운 시절을 함께 보낸 한 사람으로 남을지는 모르죠. 세상의 시선이나 나이, 차이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존재한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지금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다는 기분을 다시 느끼고 있답니다. 푸석했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도는 것 같고요. 무심했던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쩌면 45, 중년의 끝자락에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죠.